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넘은 늙은 아줌마입니다. 진짜 아줌마라는 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은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피땀 흘리면서 키운 자식놈이 한 소리에 속이 상하다 못해 문드러지다 보니 어디 하소연이라도 해야 살 것 같습니다. 요즘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말이 자꾸만 사무치고 있습니다. 기꺼이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저처럼 미련하지는 않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배신하는 자는 가족이라도 홍군형을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죗값을 제대로 받아야 사람이 되는 법이니까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야학 교사였습니다. 사회에 봉사도 하고 싶었고 교사가 되기 전 여러 가지 실습 차원에서 지원한 활동이었어요. 가난한 고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던 저는 21살, 꽃다운 나이에 저는 구로공단의 야학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모합니다, 선생님. 첫눈에 반했습니다.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어느 날 저보다 7살이나 많은 학생이 기습적으로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사랑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남자 손목도 잡아본 적이 없는 순맥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입성이나 손도 멀끔하게 생긴 남자라 오히려 경계하긴 했습니다만 수업 시간마다 제일 먼저 교실로 들어와 맨 앞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렸어요. 학교에 왔으면 공부나 하세요. 근데 왜 오시며 손이 그렇게 깨끗해요? 다른 학생들은 야근을 끝내고 허겁지겁 달려오기도 하는 터라 땀 냄새, 기름 냄새 등이 나기 부지기수였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있을 때마다 조퇴한다는 남편은 근처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씻고 왔다며 늘 바나나 우유를 사와서 저한테 수줍게 내밀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시집을 사오기도 했으며 안개꽃 한 다발을 주더군요. 무엇보다 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남편의 의지였습니다. 구하로 평생 혼자 살다가 공장에서 일을 했고 가까운 미래에는 야간 대학을 나와 변호사가 되고 싶다던 남편의 말이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전쟁 고아였기에 더욱 그 마음도 이해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나는 남편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은 밤에도 헤어지지 말자며 제 나이 22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나 진짜 외로워. 혼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같이 살자. 약속 후에는 남편은 혼자 살기 외롭다며 쓸쓸하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외박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 혼자 밥 먹기 싫다며 울먹이기까지 하는 남자를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방학이 다가오고 있어서 집에다가는 친구 집에 다녀오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때는 무작정 짐을 챙겨 남편의 자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아로 외로웠을 이 남자 생각뿐이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공장도 몇 달간 쉰다고 하니 저는 그러는 줄 알고 그와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걱정되는 것이 바로 아기였어요. 여러 날 함께 지냈으니 당연히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야, 그래도 집에는 인사를 가야 할 것 같아. 이러다 애라도 들어서면 어쩌려고 그래. 결혼식이라도 소박하게 올리면 어때? 내가 고아라서 미안해. 아무것도 없어. 초대할 가족도 없고 우리 이대로 지내자. 결혼식은 안 해도 가족들에게 허락받고 싶어. 친구 집에서 지낸다는 거짓말도 하기 싫어. 평생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는 세 자매 중에 막내라며 저를 유독 예뻐해 주셨지만 집으로 인사간 남편은 무조건 반대하셨습니다. 아버지, 공장 다닌다고 안 된다는 거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게다가 아버지랑 같은 고아잖아요. 왜요? 왜 안 돼요? 저놈하고 살면 네가 고생만 할 것 같아. 공장 출신도 아니고 보육원이 어딘 줄도 모르고 이상하다니까. 게다가 너도 대학은 졸업해야지 교사가 된다고 안 했니? 그래, 대학은 졸업하고 결혼하자. 게다가 결혼이 무슨 애 이름이야?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 말썽 하나 안 피웠는데 왜 이러니? 진짜, 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눈에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 그 남자 말은 다 믿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미 함께 살았는데 헤어지기 너무 싫었습니다. 그거야 아버지가 무섭게 물어보니 겁을 먹어서 그런 거죠. 저는 이미 마음 정했어요. 반대하셔도 합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반항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답도 안 하시고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태우셨어요. 큰언니는 미국에서 살기에 저를 말리기 힘들었고 둘째 언니도 유산 후 임신 중이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었는데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남편과 혼인신고서에 쾅쾅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의 한평 남짓 작은 자취방에서 신혼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정말 어리고 철없는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돈을 벌고 남편을 변호사로 만들겠다는 저는 야학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식집이란 무릎을 꿇고 음식을 서빙하는 일이 고되긴 해도 집으로 가면 다정한 남편이 있으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버니 남편도 공장을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고심을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고아로 자라 고생만 한 그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야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대학 문턱까지 갔다 왔으니 남편에게도 기회를 주면 좋을 것만 같았습니다. 친정에서 돈 한 푼 안 보태준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만 되면 그날 아버지를 다시 찾아가자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서러운 것이 제가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것이 속이 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를 낳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병원에 가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저도 근근히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공부만 한다고 하니 임신하겠다고 나서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매번 생리만 터지면 남편은 아기는 필요 없다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아기는 천천히 생각해도 되고, 아니, 없어도 난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마음 편히 먹어. 내가 더 잘할게. 당신이 애를 못 가져도 좋다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불임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피임을 하지 않아도 생기지 않아서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불임이에요? 하고 되묻고 싶어도 나를 위한다고 아기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럴 순 없었어요. 하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의혹이 풀리기까지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아침 날씨마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월 어느 날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잿빛 하늘이 음산하게 내려앉아 있어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볼 일이 있다고 집을 나간 남편이 돌아온다는 날이었어요. 며칠 전에 갑자기 전화를 받고는 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당분간 혼자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녀오라고 했지만 여자의 육감은 묘하게 발동하는 법이라 괜히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저는 혼잣말로 며칠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며칠이 마치 수년이 지난 듯 힘들었습니다. 하늘이 세상이 망한 듯 어두컴컴해지고 진눈깨비는 이내 바로 변했습니다. 겨울비였어요. 그날 눈이라도 내렸으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얼음 목도리에 감겨 남편 손을 잡고 들어온 2살 먹은 남자아이와 함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구 애야? 하고 묻겠지만 그때는 그런 대화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요. 그 아이는 바로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왜 그런 거야? 왜라는 단어가 문득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내 손에 쥐어주었어요. 보육원으로 보낸다고 하잖아.
애엄마는? 죽었대. 뭐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진짜야, 죽었다니까. 나도 애가 있는 것을 며칠 전에 알았어. 장례 치르고 오는 길이야. 근데 거기서 보육원에 데려다 준다는데 차마 볼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믿어줘. 저는 보육원이라는 말에 입을 닫았습니다. 한 대 올려붙여도 시원찮을 판이라는데 보육원. 고아라는 말에 남편이 애잔해졌어요. 그날 밤 제 가슴에 시린 겨울비가 내리더군요. 저에게는 고아라는 말은 정말 무장해제를 시키는 단어였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보육원 동기였던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 것이 다였고 애가 있는지 죽어가는지도 몰랐다고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받아줘야 하나요? 아님 갈라서는 게 맞나요? 저는 그래도 남편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고아라는 말이 저의 가슴에 사무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22살, 갑자기 애엄마가 된 저는 아기를 나름 정성껏 키웠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받은 사랑 그대로 아이에게 주고 싶었어요. 고아 출신 남편이 혼외자를 데리고 온다고 수군거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사랑했으며 가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가 집에 온 이후로 무척 달라졌어요.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미안해서 자신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미친놈이지. 어쩌자고 이랬는지. 아니 진짜 너랑 살고 싶었어.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니었으면 나한테 눈길도 안 줬겠지. 거짓말? 뭘 거짓말했는데? 했다고 아니다. 아니야, 안 했어.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술에 취해 이상한 말을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남편은 술을 마시고 와서는 저랑 아기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이면 자상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 견딜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 친구들은 선생이 되기도 하고 시집을 간 사람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기도 말도 하고 유치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등원과 하원 씨, 아이는 엄마 하고 외치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진짜 내가 낳지 않아도 친자식만큼 이뻐해 주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일식집에서 정식 직원이 되어서 그런가요? 남편은 더 술에 집착했습니다. 예전에 패기 넘치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공부 안 해? 왜? 변호사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아쉽냐? 그럼 돈이라도 벌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시끄러워. 어린 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제가 막상 너무 아들에게 잘 대해주니 남편은 엇나갔습니다. 이제는 닥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그 겨울비 내린 날 이후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원망 섞인 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있었으며 남편도 방황 후에는 제자리를 찾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해탈한 태도로 나와서 그런가요? 하늘이 또 한 번 겨울비를 내려주시더군요. 술에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다가 집 근처 육교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크게 다치고 인근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업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놀랄만한 사실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뇌를 다쳐 긴급하게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수술실 앞으로 젊은 여자가 걸어 들어오더군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가? 혹시 죽었다던 우리 아이의 친모?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 여자는 제 등에 업힌 아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람이 났나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 제 남편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남편은 놀랍게도 가족들이 존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아프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동생과 형이 있다는 말이 육교에서 떨어졌다는 병원 연락보다 더 황망했어요. 도대체 왜? 왜 무슨 거짓말을 한 거야? 마음속으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대학을 나왔고 수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고시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은 돈은 술집에서 탕진했고 그 무렵 여자를 만나 아이까지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고 도망을 가자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겼고 아버지의 공장을 도맡아 운영하던 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대회 중에 야학으로 들어가는 저를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남편의 입으로 들어야 하는데 남편의 여동생에게 듣고 있으려니 가슴을 쥐어뜯고 울고 싶었어요. 저를 며칠 꼬셔내려고 하던 일이 결혼까지 하게 된 거라는 말에 병원 휴게실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당장 남편을 살려달라고. 저는 실상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변명이라도 남편의 입을 통해 듣고 싶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수술 중 쇼크사로 사망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어요. 살아있어야 제가 따져볼 것 아니겠어요? 언니, 엄마는 아프시고요. 큰오빠네도 이혼한다고 난리예요. 게다가 전 이제 시집 가야 하고요. 그래서 조카를 오빠한테 데리고 가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어쩌죠? 저 아이 말이에요. 보육원이라도 데려다 줘야겠죠. 저는 그날 이후부터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진실이 다 허상이고 거짓이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씩 따져보면 남편에게 허점이 많았어요. 제가 눈에 뭐가 씌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고시에서 자꾸 떨어지니 사람이 변했다는 여동생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데 나랑 산다고 거짓말을 할까 싶기도 했어요. 정말로 미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긴 저도 정상이 아니었어요. 고아라는 말에 외롭고 서럽다는 신세 한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고아가 아니었다면 그날 남편 집으로 따라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한 가지 어이가 없는 것은 여자에게 아이가 생기자 홧김에 정관 수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던 남편이 죽도록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각오 없었습니다. 콱 죽어버렸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저는 장례식을 끝내고 남편의 본가에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그 남자의 아들 따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죽이든 밥이든 그 집 사람이든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놈. 그냥 죽으면 장땡이지. 엄마, 나 어떡해. 병원이며 장례식장.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집으로 와서야 그렇게 울어댔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고 언니 아버지가 다 그리웠습니다. 친정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데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부모님은 저를 안아주더군요. 그 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때 왜 두고 온 아들이 떠오르는 걸까요? 그 아이도 저를 찾으며 이렇게 울고 있겠지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담배를 태우셨어요. 엄마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면 너만 다친다고 울먹거리셨습니다. 아이는 제가 안 보이니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랑 상관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이는 죄가 없기에 아이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니 엄마 하고 울부짖는 아이를 참아 버릴 수 없었어요. 남편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정확히 모른 채 저는 다시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할 황망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잠시 쉬었던 식당 서빙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접시를 놓는 일이라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직원이 되면 연봉도 좋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칠이라도 버려진 기억이 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말이라면 정말 잘 들어주었어요. 혈류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던데 이 아이는 마치 제가 낳은 아이처럼 저를 잘 따랐습니다. 친자식보다 더한 사랑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공부하는 것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키웠어요. 일식집에서 무릎이 부서져라 앉았다 일어나길 반복했습니다. 무거운 음식 쟁반을 나르다 보니 손목도 늘 욱신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아들은 늘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니 공부에 정말 소질이 있는 아이였어요.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억지로 책상 앞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저는 책 한 장도 못 읽고 쓰러져 자기 바쁜데 아이는 어디서 뭘 보았는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남편의 여동생이 가끔 찾아와 공부 못하면 여기서 쫓겨난다며 으름장을 놓고 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야지. 너 안 버려. 넌 내 아들이야.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절대로 안 버릴 거니까 공부 힘들면 쉬어도 돼. 네. 어느 부모가 제 새끼 기죽는 모습이 좋을까요? 저는 그 길로 남편 여동생에게 찾아가 다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새끼 주눅든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들의 혈육이니 확 내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호구책으로 아이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저를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아이의 혈육들은 찾아오는 일도 용돈 주는 일도 없었어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공부하기보다는 스스로 흥미를 갖도록 아이를 유도했습니다.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속하긴 어려운 법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아들의 공부를 봐주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주말까지 식당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몸이 12개라도 모자라지만 저만 바라보는 아들이 있어 절로 힘이 났습니다. 남들은 남의 새끼 키워서 뭐하냐고 하겠지만 저는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것을 아이 입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점점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사실마저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남편에 대한 감정과는 달랐습니다. 온전히 제 아이 같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말처럼 우리 모자 사이에 남편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고급 식당이라 저에게 가끔 선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어르신들도 있었지만 저는 아들을 키워야 한다며 한사코 거절했어요. 30 초반 정도이니 아직 기회가 있다는 엄마와 언니들의 성화도 있었지만 저는 아들이 먼저였습니다. 한 번은 일식집에 초등학교 때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키가 작은 남자애였는데 어느새 듬직한 성인으로 자란 게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와 저는 가끔 밥도 먹고 차도 마셨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이 가고 싶다는 놀이공원에도 함께 가보았습니다. 신나게 놀이기구도 타고 동물도 구경하고 돌아온 그날 밤 갑자기 아들이 소리를 치더군요. 그 아저씨랑 결혼해? 아, 깜짝이야. 갑자기 소리는 왜 질러? 그리고 뭐 결혼이라니. 뭔 소리야. 그 아저씨랑 결혼하지 마. 나 버릴 거잖아. 저는 버리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해도 아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우는 아들을 한참을 달래고 잠을 재웠습니다. 결국 그 친구의 호의를 거절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혹시 이 일도 아들이 마음을 다치고 빗나갈까 노심초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편 때문에 남자의 말을 다 믿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학을 뗐다고 할까요? 그 무렵 저는 아들의 장래희망이 변호사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비가 못한 거 너라도 하라면서 저는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쿨이라도 보내려면 돈이 제법 들기 때문이었어요. 중학교 무렵에는 공부를 잘하던 아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비의 망령이라도 깃들었는지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고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때 남편의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본 게 다였지만 일이 생기면 전화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시아주버님이지만 저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아들만 없으면 다신 안 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해봐도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들을 찾아 동네 PC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친정 아버지가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찌 아셨는지 단숨에 찾아오셨어요. 남자아이가 그럴 때도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친구들과 공원에서 담배를 피던 아들을 발견했고 그 길로 데리고 와서 아무 말 없이 남편과 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들은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전 고해성사하듯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니까 방황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 알겠지?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서로 이해하며 살 수 있는 거야. 아들의 대답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평소 착실한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인생 넋두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들은 꼭 효도하겠다며 내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행복한 것도 많지만 가슴이 철렁하고 미어지는 일들도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식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혹여 빗나갈까, 행여 다칠까, 사춘기가 되니 잘못될까봐 노심초사 밤에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아이는 모를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큰 줄 알 테니까요. 어쨌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으로 곧 돌아가셨고 엄마도 머리 검은 짐승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분의 죽음이 제 탓 같아 속이 상했지만 그때 장례식장에서 공부하는 아들 때문에라도 저는 이 슬픔을 극복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철없는 첫사랑,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 그리고 아들의 성장. 이런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두 분을 다 보내드리고 돌아보니 벌써 아들이 대학생이 되어 있더군요. 고3 때는 성적을 몇 점 더 올린다며 고에 과외를 시켜달라는 말에 고민하다가 빚내서라도 해주었습니다. 공부는 곧잘 했지만 원하는 대학의 법대에 가기 위해서는 모자란 성적이었어요. 조금 낮춰서 해볼 생각이 없냐는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서 달래주려고 했지만 제가 오는지 모르고 볼멘 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친아들이면 그렇게 해줄 테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아들이면 혼을 냈을지 모를 일입니다. 몇 점 더 올리자고 고액 과외라니 주제를 알라고요. 혼자 고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결혼으로 부모님과는 교류했지만 언니들은 제가 그의 아들을 도맡은 것을 미친 짓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제가 인정을 휘둘리지 않았다면 남편과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을 테죠. 그래서 돈을 빌릴 곳도 의논할 곳도 없었습니다. 언니들이 그렇게 매몰차게 저를 밀어낼지는 몰랐습니다. 하긴 아들이 보육원을 가든 말든 어디든 맡기고 미국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큰언니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언니는 형부의 사업 실패로 이혼 후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재혼해서 잘 산다는 말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마저 없었다면 저도 고아였을 테죠. 하여튼 친아들이면 해줄 테지 하는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렸어요. 혈육마저 저버리고 택한 아들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런 말이라니. 그러나 아들은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우는 아들을 보자 분노가 사그라지고 애잔한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그놈의 정이 뭔지.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지만 미련하게 빚내서 과외를 시켜주었어요. 그 무렵 저는 일식집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무릎 연골과 바꾼 업적이었지만요. 결국 대출을 받아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저는 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킨 적이 없어요. 이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갈 준비로도 벅차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기른 아들이지만 저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구두를 신고 일을 하다 보니 발가락이 휘어져 걸을 때 아팠고 퇴행성 관절염이 마흔이 되자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소염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만 되면 다 갚아드리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들은 제가 힘에 부쳐서 퇴근 후 널브러져 있으면 발까지 주무르며 저에게 약속 아닌 약속을 했습니다. 다들 이것 때문에 자식 키운다고 하던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군대까지 다녀온 뒤 아들은 로스쿨을 나와서 원하던 대형 법률 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시쳇말이 떠오르더군요. 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일식집에서 일을 그만두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대는 안 했지만 아들이 첫 월급을 가져올 날이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아무 도움 없이 제 노력 자체로 아들을 변호사로 만들었어요. 철마다 들어간 보약도 저 안목과 아들만 다 주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실지 다 압니다. 미련한 짓이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저는 모인 것을 다 주었습니다. 구깃구깃하게 남긴 하나 남은 남편의 증명사진을 몰래 꺼냈어요.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애증이었죠. 당신 아들 변호사로 만들었어. 어때? 나쁜 사람. 하늘에서도 보지 맙시다. 당신 같은 거짓말 사기꾼은 정말 끝이야, 끝. 보란듯이 아들이 변호사가 되니 남편의 여동생도 미국의 언니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대단하다고 칭찬까지 해주었어요. 전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첫 출근 전날 양복 한 벌 근사하게 맞춰주니 아들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어머니, 이제 제가 생활비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미국의 이모님들 뵈러 가시기도 해야죠. 이제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 말을 해주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로부터 아들이 법률사무소에 들어간 지 1년이 넘었어요. 첫 월급 때 내복이라도 사들고 올 줄 알았던 아들은 손수가 한 장도 없이 썼거니와 생활비나 용돈도 보내지 않았고 저녁을 먹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바빠요. 카톡뿐이었어요. 자식 짝사랑하듯 다들 뭐 그러겠지 싶어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으니 번 돈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얼굴 한번 보는 게 좋은 건데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바쁘다는 짧은 카톡뿐이었어요. 반찬이라도 챙겨줄지 했지만 손가락 마디에 관절염이 발생하여 칼질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춘향이 마냥 무작정 아들을 기다렸어요. 생활비는 일단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게다가 아들마저 보고 싶은데 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하기 어려웠습니다. 사회생활하는 아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로펌까지 찾아가 보려고 해도 다리가 아픈데 가기가 겁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몸이 너무 아파 대형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만 들었어요. 동네 병원이야 혼자 가는데 종합병원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법률사무소 회사에서는 대형 병원과 제외하여 가족들 병원비를 참작해준다는 말을 들었기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번호라는 말을 들었어요. 바쁘니까 번호 바꾸고 말을 안 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회사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과 통화하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바쁜 것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억장이 무너지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녁을 겨우 한술 뜨고 자리에 누려고 하는데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단숨에 전화를 받았어요. 왜요? 잘 있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왜요? 아들, 수개월 만에 전화해놓고 목소리가 왜 그래? 바빠도 목소리도 들려주고 얼굴도 보고. 저기요, 우리 그만하죠. 뭐? 우리 그만하자는 말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었습니다. 영어도 아닌데 국문과 출신의 저로서는 이해 불가였어요. 우리라니? 게다가 뭘 그만하자는 건지. 우리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근데 무슨 가족놀이예요. 그동안 충분히 하셨잖아요. 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니? 어? 가족놀이? 당신 때문에 우리 친모 쫓겨나고 나 볼모로 잡혀서 이때까지 가짜 아들 노릇했잖아.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자고요, 아줌마. 그리곤 전화는 끊겼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녹취라도 할 걸. 저는 그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얘가 도대체 귀신에 신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줌마? 남편이 고아가 아닌데 고아라고 말해도 아이를 둘러업고 와도 이렇게는 놀랍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영화의 반전도 아니고 뜬금없이 아줌마라뇨. 저는 그날 밤 꼴딱 새고 말았습니다. 전화해도 이미 차단했는지 신호만 가다가 멈추더군요. 무슨 내가 죄를 지었길래 이럴지 싶었습니다. 다음 날 로스쿨 입학 후 혼자 지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얻어준 오피스텔로 가보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군요. 법률사무소로 가보았지만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진짜. 저는 교대 사거리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제가 무슨 똥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갈 도움을 받자고 하는데 이렇게 날벼락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남편이라도 있으면 딱이라도 갈기고 싶었습니다. 아니, 물어뜯고 싶었어요. 다 그 사람 때문이니까요. 저는 남편의 여동생이 사는 신도시까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쑤시고 난리이지만 물어보고 싶었어요. 침몰하니? 30년 동안 봉인함에서 험한 것이 나오듯이 여기서 침몰하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동생을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 사기꾼 집안이니 알만하다며 친모가 있느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아들의 친모가 살아있다더군요. 자기 집안 식모였답니다. 그 말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싶더군요. 식모와 붙어먹은 고시생 아들에게 매질하다 쓰러진 아버지가 가시고 어머니마저 뇌졸중에 걸렸고 식모는 애를 두고 나가버렸답니다. 남편은 방황하다가 그때 야학 교사가 미련한 저를 보았다고 했답니다. 명문대 학생이라고 더 건드려보고 싶었다는 말까지 여동생에게 듣고야 말았습니다. 명문대고 뭐고 저는 헛똑똑이 바보가 맞습니다. 남자의 이상한 거짓말에 혹한 멍청이지만 아들에게 아주마란 소리를 듣고는 못 참겠더군요. 됐고 친모가 뭐냐고. 그 자식이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어요. 알아요? 그놈도 피가 어디 가겠어요. 제 아비 닮아서 그렇지. 친모한테 간 건 아니고 친모가 지방에서 술집 하는 걸 중학교 때 보고 말았어요. 오빠가 말해서. 그니까 언니도 너무 잘해주지 말랬죠. 암튼 전 몰라요. 그놈이 나를 고모로 보는 줄 알아요? 언니도 안 됐어요. 그때 보육원에 간다고 할 때 보내지. 짝,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따기로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얘 보육원 주는 게 맞냐고. 아무리 친아들이 아니지만 몇 년간 키운 정이 있지. 요따위 말을 남편의 수술실 앞에서 짓거린 걸 알고 있는데 말이죠. 여동생은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표로 한 대 정도는 맞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핏줄 아무렇게나 대하고 나한테 떠넘겨놓고 이제와 저 따위로 말하면 맞아야죠. 저는 그때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고 제가 아들에게 베푼 무한한 희생이 부메랑이 되어 저를 핥히기 시작했어요. 네, 뭘 바라고 해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줌마라뇨. 피가 안 섞였다뇨. 저는 그놈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또 부모와 마찬가지로 키웠고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놈을 그대로 놔두면 정말 인간 말종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나쁘게 키우진 않았는데 혼을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들놈한테 복수라뇨. 저는 혼을 단단히 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모한테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분노로 치를 떨다가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피눈물만 삼키고 며칠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전화해.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과의 전화라도 아니 문자라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연락이 없더군요. 홈구멍을 내고 싶었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염증이 더 심해져 통증이 상당했습니다. 밤마다 우는 제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네, 저는 피눈물을 매일 쏟아냈습니다. 하늘도 무심했습니다. 법률사무소로 찾아가 보았지만 재판 중이다, 외근 중이다 이런 말만 듣고 말았습니다.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도대체 자기 자식 잘못 키운 걸 광고해봤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와중 저는 몸이 더 아파졌습니다. 정신까지 혼미할 정도였으며 며칠 동안 알아누웠어요. 전화도 오는 곳이 없고 할 곳도 없었습니다. 친분을 쌓을 시간에 저는 일을 했으니까요. 왜? 일식집 그만뒀니? 그때 예전에 초등학교 동창생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가끔 연락도 하고 일식집으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솔직히 아들이 그렇게 싫어하지만 않았어도 이 사람과 특별한 인연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전화를 받고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픈데 마침 걸려온 그 전화에 저는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친구는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기꺼이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겨우 조치를 마치고 몸을 회복하고 그 후에는 저는 그 사람과 가까워졌어요. 남녀 사이가 아니라 친구 사이로 말이죠. 물론 제가 선을 긋긴 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는 이혼 경험은 있지만 슬아의 자식은 없었어요. 외롭고 아프고 슬플 때는 마음이 얕아지는 법인 건지 친구의 살가움에 저는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나라도 이렇게 남편과 아들에게 속고 버려져도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결국 야학 시절부터 아들놈의 이야기까지 해버린 저는 그날 그 친구의 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물론 연애하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보듬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자는 친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몇 번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꼭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차를 가지고 제 집 근처로 왔어요. 오늘 바람 쐬러 갈래? 가족 펜션에서 모임을 하거든.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날따라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가도 될까? 그럼 가야 해, 반드시. 그게 무슨 말이야?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알았지? 친구는 비장하게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일단 차에서 바라본 하늘은 정말 맑았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느라 하늘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푸른 하늘의 구름은 정말 조각 같았어요. 맑은 여름날의 하늘은 한편의 그림이더군요. 일요일이라 북적이던 도로를 지나 청평 호수를 달리는 차 안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볼 걸 하고 말이죠. 어느덧 가족들이 모인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친구의 가족을 만나는 것이 맞나 싶었고 과연 여기에 내가 올 자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제 손을 잡더군요. 여기서 손을 빼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눈치 볼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줌마였으니까요. 그래 뻔뻔해지자 뭐 어때. 둘 다 돌싱인데.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펜션에 이미 도착한 친구의 사촌 조카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24살 대학 졸업반이고 로스쿨에 입학한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말이죠. 긴 생머리의 미인형인 아가씨는 딱 내 아들 스타일이었어요. 아줌마라고 안 했으면 소개라도 시켜주고 싶은 정도였죠. 네 남친 오는 거 맞아? 그럼요. 벌써 고기 굽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사귀자는 거 대답 안 했어요. 저 인성을 최고로 보는 사람인 거 알죠? 네 인성은? 그래서 그놈을 외국에 쇼핑하는데 5시간씩 짐꾼으로 쓰고 그래? 그건 그 사람이 자처한 거고 엄마랑 저랑 쇼핑하는데 따라와서는. 아버지는 언제 오셔? 이제 오실 거예요. 조카 딸은 말투도 사근사근하고 부침성이 좋은 아가씨더군요. 그 아가씨가 주는 시원한 수박 화채를 먹으며 앉아있는데 정원 한가운데 바베큐장에서 불을 붙이고 있는 젊은 남자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한눈에 알아봤죠. 아무리 아줌마라도 자기 자식을 아는 법이니까요. 땡땡 법률사무소는 아들이 취직한 곳이었습니다. 그 법률사무소의 대표가 친구의 사촌 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았더군요. 복수, 응징 이런 단어들이 철없이 떠올랐습니다. 아줌마라고 할 때는 당장이라도 쳐내고 싶었지만 한여름 여자 마음을 들고자 땡볕에서 불하고 씨름하는 꼴이라니 고작 나를 아줌마라고 하고 이런 집 사이가 되고 싶었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그 펜션에서 저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제 친구가 계획한 일인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제가 울고불고 하니까 아들이 어느 법률사무소에 갔는지 알아보았는데 말도 안 되게 자신의 사촌형의 법률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조카딸과는 소개팅까지 했다니. 정원으로 내 친구와 조카딸, 제가 바베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아들의 놀란 얼굴은 정말 영화였습니다. 제 아들은 셔츠가 젖도록 고개를 굽고 있었어요. 제 눈치 보랴, 대표 눈치 보랴, 조카딸 눈치 보랴 바쁘니 고기는 타들어갔습니다. 아니죠. 아들의 마음이 타들어갔겠죠. 아줌마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제가 친구에게 말할 일이 없었을 텐데 친구는 아들을 혼내주고 싶었는데 그냥 사촌형에게 말하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예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해 주겠다나요? 하긴 속이 타들어가야 다신 안 그렇겠죠. 한편으로는 허옇게 질린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사람을 만드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로펌 대표의 딸과 결혼까지 꿈꾸는 건지 둘이 소개팅까지 하고 난리가 난 모양이더군요. 이제 아줌마라고 왜 하는지 나를 멀리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은데 저처럼 피 안 섞인 시어머니는 없어도 된다고 아들이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듣고 보니 자수성가에서 혼자 로스쿨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제 아비처럼 고아라고 거짓말까지 했다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갑자기 피를 말리면서 고기를 굽던 아들이 펜션 내부로 들어가더군요. 고기를 더 갖고 오겠다며 저는 화장실을 가겠다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걸어 들어가는 곳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얼음을 씹어먹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놀랬는지 꼴깍 얼음을 넘기더군요. 너 뭐니?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아줌마라며 내가 왜 너 엄마야? 저도 컵을 들고 정수기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컵을 받침대에 받치고는 정수기에서 냉수 버튼을 눌렀어요. 물이 쪼르르 흘러나왔죠. 아니, 죄송한데 여기서 뭐 하시냐고. 너 때문에 못한 연애 좀 하려고 왔다. 왜? 이건 제가 예상도 못한 말이었어요. 근데 연애라뇨. 하지만 이 감정이 마치 마지막 감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천천히 마시고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네가 죽어도 싫다던 아저씨가 대표님하고 친척이래. 근데 너 고아라고 했다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진짜? 정말 고아가 되고 싶어? 아무리 피가 안 섞여도 살 맞대고 너랑 나랑 가족으로 산 지가 20년이 넘어. 나 진짜 너 하나 잘 되라고 살아왔다. 그게 아줌마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잘못이니? 속사포처럼 말이 쏟아졌어요. 정말 억울했거든요. 아무리 애가 철이 없다고 해도 할 소리 못할 소리가 있는데 가엾고 불쌍한 어린 것을 받아준 대가 치르고는 너무 처참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대들 줄 알았는데요. 아이고 인간아 그러냐 싶더라고요. 그 말에 바로 무릎을 꿇고는 울먹이듯 말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제가 결혼하고 법률사무소 인수하고 대표 되면 엄마도 좋잖아요. 근데 그날은 자꾸 계집애가 사귀자는데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네 죄송하지만 짜증이 나서 아줌마라고 한 거예요. 그건 진짜 죄송한데 저 혼외자인 것보다 그냥 고아가 나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잠깐 뭐야? 결혼하면 너한테 법률사무소를 준대? 누가? 왜? 하나뿐인 사위인데 그것 하나 못해줘요. 그리고 걔 공부 못해요. 로스쿨 성적이 형편이 없어요. 너 내가 이렇게 가르쳤냐? 그래. 모든 게 다 내 탓이네. 미안하지만 넌 혼나야 해. 대표에게 말해야겠다. 너 인성 개판이라고. 다 내 잘못이라고.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 잘 되고 싶다고 출세하고 싶다고 지긋지긋하다고 가난. 아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덩달아 저도 고함을 쳤어요. 가난? 뭘 못해줬는데. 학비조 집어도줘 안 해준 게 뭐 있니? 난 너 알바도 안 시켰어. 그건 누가 못해줘요? 기본이야 기본. 저는 그 말에 아들의 뺨을 후려치다가 멈췄습니다. 때려봤자 제 속만 더 아프겠죠. 그때 법률사무소 대표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만 갔습니다. 아까부터 듣고 있었다며 저에게 사과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에게 나지막히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우리 회사는 인성이 중요한 곳이야. 제 부모를 부정했는데 더 봐서 뭐해. 자네는 오늘부터 아웃이네. 우리 딸한테도 접근하지 마. 또 우린 딸한테도 회사 안 물려줘. 사위는 더더욱 아니고. 가봐 당장. 네, 그렇게 모임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정말 혼내줄 기회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찾아오더군요. 아들은 결국 다른 작은 회사로 옮겼습니다. 변호사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더군요. 그래서 대형 회사 소속인 것이 중요하다는 친구의 말에
아들놈의 장래가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 놈도 땅바닥에 그대로 굴러봐야 제가 해준 것이 고맙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게다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들의 생모가 아들에게 돈을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밤에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하길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직 아줌마의 충격은 여전합니다. 수십 년의 정성이 물거품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을 부모가 용서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마는 지금은 아닙니다. 더 고생하고 더 굴러야 정신을 바짝 차릴 테니까요. 저는 이후에 그 친구랑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습니다. 이제는 대학 공부도 다시 해보고 그때 다 못했던 야학 봉사도 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직도 무릎과 손가락 관절이 아프긴 하지만 마음은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털어버리고 저는 이제 새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가 기뜸해 주길 아들에게 해준 학비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들놈에게 하니까 이제는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당연히 그걸로 치료도 하고 살아보려고 해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거두려면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딸이라 참으로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공부하고 싶다는 거 안 시켜준 적 없고 그림이든 음악이든 돈 생각 안 하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다행히도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못 사는 편은 아니라 저 역시 딸한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좋은 거라고는 다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딸이 어릴 적 무척 아프게 태어나가지고 저는 의사한테 딸이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딸이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어찌저찌 무사히 이번에는 넘겼구나 하는 안도를 하면서도 내심 내년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완전하게 건강해져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가까울 수도 있다는 어떠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외동이라서 소중한데 건강상의 문제로 일찍이 헤어질 수도 있었던 딸이 이렇게 굳건히 버텨서 살아줬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딸이 원하는 걸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냐오냐 키워도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봅니다. 해달라는 거 한 번도 거절한 적 없고 누굴 만나도 신경 쓰질 않아서 그런지 나중에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남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제 성에 차지를 않는 녀석을 데려왔는지. 치과 의사라는 점은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고 대학 가서도 게으름 부리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요새 의사가 뭐 한두 명인지 저희 때도 아니고 지금이야 의사라고 해서 아주 축혀 세워주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자기 혼자 개업해가지고 제대로 이름 날리는 치과 아니면 일반적인 치과 의사들이 버는 돈은 거기서 거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면 개업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하기는 했는데 저희 집 형편이 개업까지 하기는 좀 힘들어서. 그래요. 실례지만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아버지는 작은 문방구를 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저는 여러모로 딸이 저희 집과 사정이 맞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딱 봐도 사위는 가난해 보였죠. 개천에서 용이 나긴 하는구나 싶었지만 솔직히 치과 의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제 딸보다 나은 게 하나 없었습니다. 나이도 딸보다 3살 정도가 많았고 그렇다고 잘생기거나 풍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야 지금 이렇게 한두 번 얼굴 보는 거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엄마가 보기에는 그 남자는 네 짝으로 안 맞는 것 같다. 봐줄 만한 점이 하나 없는 것 같더구나. 집안도 그저 그런 것 같고 그냥 다른 남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엄마, 나 그 사람 사랑해요. 그 사람이어야 해요. 하지만 딸은 제 예상보다 그 남자를 무척이나 좋아했나 봅니다. 엄마, 나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 한 번만 더 제대로 살펴봐주면 안 돼요? 엄마가 아직 그 사람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아니, 겪어볼 게 뭐 있어. 조건이 그저 그런데 엄만 성에 안 차. 솔직히 딸이 그렇게까지 간절한 모습은 처음 봐서 마음이 조금 흔들릴 뻔하기는 했지만 이미 첫인상에서 별로인데 굳이 2번, 3번 더 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그 남자애가 벼락부자라도 되지 않는 이상 말이죠. 너 엄마 말 제대로 들어. 걔처럼 가진 것도 뭣도 없는 애랑 만나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너 결혼하면 엄마가 어느 정도 지원이야 해주겠지만 그 이후에는 너랑 남편이랑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지금 그 남자애가 돈을 벌어봤자 너보다 더 벌 것 같아? 나중에 애도 낳고 그러면은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애 키우고 너네 생활비 하면서 저축은 또 어떻게 하려고? 남들이야 치과 의사인 사위면 그래도 못해도 몇백은 벌 테니 봉 잡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저는 딸 그렇게 열심히 키워서 지금은 딸 이름으로 학원까지 하나 차려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젊은 나이에 원장으로서 애들 음악 가르치고 있었고요. 딸 아래로 달린 선생님들만 몇 명 있었습니다. 아무리 치과 의사라고 해도 그냥 남의 병원에서 일하는 정도로는 절대로 제 딸 수입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수입뿐만 아니라 딸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였고요. 엄마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해주면 저 집 나갈 거예요. 뭐? 뭘 하겠다고? 집 나가 살림 차리겠다고요. 엄마,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한 번에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설마 그런 식으로 강수를 둘 거라고는. 몇 날 며칠을 저랑 그 문제로 싸우고 다툼을 반복하자 결국 딸은 제가 결혼 허락을 안 해주면 집까지 나가겠다더군요. 설마 진짜 나갈까 싶어서 지켜보니까 정말 저 보란 듯이 짐을 싸서 아예 신발까지 신을 기세로 현관에 나가는데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해도 자꾸 어렸을 때 딸이 아팠던 것만 생각나고 설마 진짜로 나가가지고 혼자 살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급하게 딸을 말렸어요. 알겠어. 엄마가 졌어. 한 번 더 보마. 그럼 됐지? 엄마,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남자애를 몇 번 더 봐야 했죠. 아니나 다를까 보면 볼수록 뭐가 괜찮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딸아이 성화가 너무 엄청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엄마 준다고 홍삼 세트 사왔어요. 엄마, 오늘 영화 같이 보러 가요. 어찌나 절 데리고 나가려 드는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몇 번을 보다가 결국에는 결혼을 허락했죠. 이미 딸아이는 제가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거 허락했을 때 사실상 결혼 허락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기에 차마 결혼 허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말에 신나서는 웨딩홀이며 드레스며 알아보는데 참 부모 눈에는 차지도 않는 남자가 저렇게 좋은가 싶고 하지만 막상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사위에 대한 제 인상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극성인 엄마라서 딸이 성인이고 이제 결혼까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혼집에 장모님 오는 거 좋아하는 사위가 누가 있겠어요. 반대로 저희 딸 사는 집에 사돈어른이 찾아온다고 하면 저라도 기분이 별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위를 잘 구슬려서 가끔이나마 딸 얼굴이라도 보러 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위가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아무 때나 좋으니까 편하게 저희 집에 오세요. 나야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주 가면 좀 불편하지 않은가? 정은이랑 사귈 때 장모님이 정은이 키우시느라 많이 고생했다고 들었거든요. 정은이 어렸을 때 엄청 아팠던 것도요. 장모님 입장에서 계속 같이 살던 딸이 떨어져 사는데 걱정이 안 되실 리도 없고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티는 안 냈지만 그 대화로 사위에 대한 점수를 조금 높였습니다. 혹시나 빈말일까 싶어서 정말 평일이고 주말이고 분간없이 찾아갔는데 집에 있을 때면 사위는 언제나 한결같은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고 오히려 딸이 더 나서서는 부부끼리 오붓하게 좀 있으려 그러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자주 와? 라며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사위는 그런 딸 옆에서 장모님이 너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라며 제 편을 들었고요. 집에 가서 사위 하는 걸 봐도 딸한테 굉장히 잘했습니다. 강서방은 원래 저렇게 집안일 자주 해? 원래는 혼자서 하겠다는 거 내가 도와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혼자 하면 너무 힘들까 봐. 그래. 딸한테 슬쩍 물어봐도 똑같았죠. 그렇게 거의 주에 몇 번씩은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처음에 사위네 가정 형편이랑 그런 외적인 것들만 보고서 너무 빠르게 사위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몇 번 더 생각을 해봐도 사위보다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남자야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지금 사위만큼 딸을 챙겨주고 집안일도 열심히 할까 싶고 강서방, 내가 지금 강서방이랑 정은이 사는 동네에 괜찮은 곳 알아봐뒀으니까 몇 달 뒤에 거기서 치과 운영할 준비해. 네? 아이도 생길 거고 편안히 살면 좋을 테니 내 성이라 생각하고 받게. 그래서 큰맘 먹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할 겸 사위네 치과를 개업해 주었습니다. 이게 병원 개업하는 것도 그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면 안 된다느니 어쩐다느니 해서 알아보느라 아주 고생고생을 했어요. 그냥 사위한테 이야기했으면 빨리 끝났겠지만 그래도 사위가 그동안 딸한테 잘해주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깜짝 선물처럼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저 혼자 알아보고 진행했습니다. 사위는 당연히 깜짝 놀랐고요. 장모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장모님이랑 정은이한테 더 잘할게요. 믿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위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좀 뿌듯했고요. 사위 하는 걸 보면 병원 차려줬다고 해서 갑자기 소홀해질 것 같지도 않았고 제가 이렇게 해준 만큼 제 딸한테 더 잘해줄 사람이라는 어떠한 믿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을 차려주고 몇 달 동안 가끔 딸한테 잘 지내냐고 전화를 걸면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둥 아주 너스레를 떨면서 자랑을 하길래 아이고 잘났네 잘났어 라며 콧방귀를 뀌면서도 내심 사위가 제가 본 그대로구나 싶어서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 딸아이에 관한 것은 완전히 안심을 하고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바빠서 한동안 딸한테 연락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겸 연락을 하려는데 어쩐 일인지 딸아이랑 연락이 잘 안 되더군요. 예, 정은아, 바쁘니? 엄마, 요새 학원이 바빠. 미안해. 연락 못 받아서. 아니야, 너 근데 목소리가 왜 그리 처져 있니? 어디 아픈 데 있는 거야? 아프긴 아주 쌩쌩해. 엄마, 나 수업 들어가 봐야 해서 이제 끊어야 해. 아, 알겠다. 거의 2달간을 그랬습니다. 가끔 어쩌다 전화가 연결이 되어도 좀 어두운 목소리로 자기가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전화를 걸겠다고 하고 끊기가 일쑤였습니다. 평생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딸이었기에 당연히 걱정이 됐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아무도 없는 날이 더 많고 요새 정은이한테 무슨 일이 있니? 얘가 영 전화도 안 받고 가끔 받아도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는데. 요즘 좀 학원 일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제가 잘 위로해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사위한테 물어보니 학원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위가 있었기 때문에 한시름 놓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위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가도 딸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제는 아예 제 전화를 피하는 건지 뭔지 아예 목소리 한 톨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딸이 원장으로 있는 학원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갑자기 여기는 웬일이야? 놀란 얼굴로 저를 보는 딸을 마주하는데 아니 그렇게 포동포동하고 예쁘던 딸이 못 본 새에 얼굴이 거의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애가 눈 밑은 퀭하니 시커멓고 볼살도 다 꺼져 있고 누가 봐도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딸을 끌고 나와서는 학원 근처 카페에 가서 자초지종을 캐물었어요. 대체 왜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됐는지. 너는 엄마가 걱정하고 있는 거 생각도 못해? 너 대체 무슨 일 있는 거야? 바른 대로 말해. 아니야, 엄마. 그냥 요즘 좀 그래서. 요즘 좀 그런 게 뭔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던 건지 똑바로 이야기해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해결이 가능한 거면 엄마가 어떻게든 해주던지 할 거 아니야.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딸과 이야기하라는 저. 둘이서 몇십 분을 넘게 실랑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집에 안 가겠다고 수를 두자 그제서야 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조금씩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딸이 꺼낸 이야기는 이전에 사이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병원을 차려주고 몇 달간은 저한테 전화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이가 무척이나 잘해줬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더요. 정말 딸아이 손에 물 한 방울을 안 묻히게 할 기세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해주고 그랬다는데 몇 달이 지난 이후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더랍니다. 여보, 오늘은 저녁 몇 시에 해줄 거야? 정은아, 이제 너도 네가 식사 한 끼 정도는 차릴 때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 처음에는 그냥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솔직히 사위가 먼저 집안일이며 뭐며 솔선수범했던 거기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위도 일을 하고 본인도 일을 하는 맞벌이다 보니까 사위 말대로 몇 번 정도는 스스로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딸아이도 별말 안 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사위는 자기가 원래 하던 빨래며 설거지며 아예 모든 집안일을 딸아이에게 완전히 넘겨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보, 원래 설거지는 당신이 했잖아. 같이 사는 부부인데다가 맞벌이인데 집안일에 내 거, 네 거가 어딨어. 그리고 나 요새 바쁜 거 몰라? 당신이 좀 하면 되잖아. 어떻게 그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래? 사위는 이제 딸아이가 집안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대놓고 큰 소리를 내면서 타박을 주기도 하고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이 바빠서 잠깐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해도 소용이 없다더군요. 보통 병원이 닫는 시간이면 칼같이 들어오던 사위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병원이 닫고도 남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다가 밤늦게 술 냄새를 풀풀풀 풍기며 들어올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엄마, 정말 너무 속상해. 평소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술을 먹고 들어오고 내가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야. 결혼 생활 다 이런 거야? 우는 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강서방에 요새 스트레스가 많나 보다. 너도 마음 아프고 그렇겠지만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자. 강서방이 너한테 좀 잘했니? 분명히 네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유가 있을 테니까. 너도 아내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렴.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문제에 딸 편을 안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딸아이가 조금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지간하면 딸아이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사위가 제 앞에서 보인 모습이 너무 진심이었기에 차마 딸아이 편만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위의 행동이 절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딸아이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래서 지쳐가지고 잠깐 방황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딸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온 사위의 모습이 맞다면 말이죠. 그렇겠지. 그래, 엄마 말대로 내가 마음 잘 잡고 있어야지. 딸아이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야 조금 안심한 듯한 얼굴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도 딸아이와 헤어지고 집에 오는데 참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딸아이가 고생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어서 엄마로서 속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래도 금방 나아질 테니 더 이상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위를 믿어도 너무 믿었나 봅니다. 딸이 그날 이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길래
저는 둘이 알아서 잘 풀었다고 지레짐작하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딸이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니, 네가 갑자기 웬일이야? 강서방이랑 같이 왔어? 아니면 혼자 온 거야? 엄마, 나 어떻게 살아 이제? 제 얼굴을 보고 갑자기 엉엉 우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청소기를 내던진 채 딸아이한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수십 번을 물어도 애가 엉엉 우느라 제대로 답도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달랜 끝에 딸아이가 간신히 눈물을 멈추고 조금 훌쩍거리더니 가방에서 약봉지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약봉지만 봐서는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병원이 정신과더라고요. 나 요새 우울증 약 먹고 있어. 정은아, 너 대체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우울증이야, 우울증이. 엄마, 나도 제대로 사랑받고 싶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묻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까지 슬퍼하며 우는 이유는 사위 말고는 원인이 없었으니까요.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던지. 이렇게 우는 걸 보려고 결혼시킨 거 아닙니다. 부모인 저조차 애지중지 귀하게 다루느라 한평생 나쁜 꼴 한 번 보인 적 없는데 그런 귀한 딸을 데리고 갔으면 부모인 저보다 훨씬 더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대체 사위가 뭐라고 다니길래 애가 이 지경까지 된 건지. 그런데 뒤이어 딸이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그 사람 바람도 피는 것 같아. 가끔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데 겁이 나서 묻지도 못하겠어. 엄마, 그 사람 바람 피는 거면 어떡해? 뭐라고? 바람? 바람이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았어요. 전 그 길로 사위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강서방을 찾아가 다짜고짜 소리를 냅다 질러버렸어요. 환자가 있던 말던 간호사가 있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 뭐하는 놈이야 대체? 장모님. 뭐하는 놈이냐고. 내가 자네 병원 차려주고 이 정도 해준 건 다 내 딸한테 잘하라고 한 걸세. 근데 뭔데 내 딸 눈에 이리 눈물 나게 하는가? 자네 그리고 바람 피는가? 바람 피냔 말에 사위의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전 그새를 놓치지 않고 더 몰아붙였어요. 바람 피냐고 당장 솔직하게 말하게. 이 병원 인근 CCTV 다 뒤지기 전에. 장모님, 오해입니다. 제가 무슨 바람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을 듣고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오해이세요. CCTV든 뭐든 뒤지셔도 돼요. 맹세코 아닙니다. 사위는 제 말을 딱 잡아댔습니다. 죽어도 아니라고요. 자기는 그런 망나니 같은 짓 하지 않았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딸 말을 들은 이상 제게 사위 말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다분히 이성을 잃은 행동이었지만 딸아이 가진 부모시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부모인지라 자식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게 되더군요. 허나 사위는 침착하게 제 손을 잡으며 정말 아니라고 요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건 맞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위는 저를 잠시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거듭 진심 어린 얼굴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요즘 병원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정은이에게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오게 죄송합니다. 자네, 그 말 지킬 수 있는가? 나한테 약속할 수 있어? 네, 그럼요. 약속드립니다. 사위의 사과가 거듭되자 저도 조금 마음이 풀렸나 봅니다. 사위에게 약속을 받곤 다시 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상대로 딸아이는 아직도 울고 있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딸아이를 보자니 가슴 한쪽이 꽉 막힌 듯 답답하긴 했다만 일단은 딸아이를 달래는 게 우선이었기에 차분히 말을 전달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알아듣게 얘기는 잘했다. 근데 부부 사이는 몰라. 강서방이 만약에 또 그러면 그때는 강서방이랑 이혼해라. 내 이전에는 강서방이 금방 마음 다잡고 돌아올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만 지금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꼴을 보니 계속 이런 결혼 생활 유지하면 너만 갉아먹는 일이니까
알겠지? 그런데 딸아이의 말은 예상 외였습니다. 순순히 알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서 저를 설득하려 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야, 엄마. 나 남편 없으면 안 돼. 나 진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야. 지금은 비록 나를 제대로 봐주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어쩌면 그렇게도 미련한지 사랑에 빠진 딸은 엄마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현실을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딸이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 보이고 좋지 않아서 괜히 자극하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봐 두려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품에 안고 다독여준 뒤 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론 저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딸 걱정에 시름시름 앓듯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아이고, 언니, 얼굴이 왜 이리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얼마나 마음 아리를 했으면 같이 스포츠 센터를 다니던 동생이 어느 날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딸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제 얼굴 상하는 건 괜찮았어요. 그저 딸만 괜찮았으면 됐죠. 그러다 저는 딸의 안부를 물을 겸 전화를 해보았어요. 근데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순간 덜컥 걱정이 되었어요. 갑자기 정신과 생각이 나면서 혹시나 얘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은아, 엄마다. 부재 좀 보면 전화해라. 음성 메시지까지 남겼지만 안심이 안 되었어요. 결국 저는 딸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허나 거기도 딸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강서방네 병원에 가봐야겠어. 그래서 일단 저라도 나서서 강서방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차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꼴을 볼지 몰랐죠. 택시에서 내려서 열심히 걷는데 문득 옆눈에 익숙한 얼굴이 걸렸습니다. 휙 돌아보니까 강서방이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고 있는 강서방, 그리고 강서방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여자 하나. 예전에 병원 개업 후 몇 번 정도 찾아갔을 때 강서방이랑 유독 사이가 좋아 보이던 간호사였습니다. 사이 병원의 치과 간호사가 한 명뿐인 건 아니었지만 전 유일하게 그 간호사만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 젊고 생긴 것도 연예인 같고 해서 눈길이 간 건데 점점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간호사가 눈앞에서 제 사위 팔짱을 끼고는 아주 어깨에 얼굴을 비벼대고 난리를 치는데 사위는 누가 봐도 해벌쭉한 얼굴로 간호사 볼을 꼬집더군요. 전 바로 팔을 걷어붙이고 씩씩대며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 여기는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이런 망측한 자식이! 사위는 절 보더니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올려진 물병을 들고 사위와 간호사 얼굴에 뿌려버렸고요. 커피숍 안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 딸 놔두고 바람피고 있던 사위를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사위 팔짱을 끼고 있던 간호사는 깍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제 눈치를 보다가 불이 나게 커피숍 밖으로 나갔고 사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펴? 너 나한테 뭐라 했어? 바람 안 핀다며? 맹세코 아니라며? 내 면전에 대고 거짓말까지 해? 너 내가 민사소송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거 다 걸어서 병원 차려준 돈 다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집 자식을 기껏 선심 써서 딸아이가 좋아한다는 거 하나 보고서 받아들여줬더니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그런데 이어지는 사위, 아니 그놈의 말은 정말이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분에 못 이겨 크게 씩씩거리는 숨마저 멈추게 했죠. 가난한 집 자식이요? 장모님, 저 의사예요. 장모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없는 입장이라고요. 장모님 돈이요? 장모님 솔직히 이제 가진 거 없으시잖아요. 저 병원 차려주시고 남은 돈 얼마 있다고 이런 생색을 내시고 저를 함부로 대하세요? 뭐라고? 자네 지금 뭐라 했나?
다 들으셨잖아요. 뭘 또 묻고 그러세요? 그러더니 그놈은 살짝 웃으며 자기 옷에 묻은 물을 털어내었습니다. 기가 찬 멍한 얼굴로 그놈을 보고 있는데 그놈은 병원 개업시켜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 병원 운영하는 건 자신이라며 이제 말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어디서 바람핀 주제에 그걸 장모에게 걸리기까지 한 주제에 그런 말을 씹으려대는 건지 화가 나 소리소리 지르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갑자기 자기 힘으로 저를 끌고서는 커피숍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근처 골목길에서 제 어깨를 턱 붙잡더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정은이 아픈 거 아시죠? 지금 이혼하면 정은이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제가 정은이한테 잘할게요. 지금 자네 나 협박하는 건가? 내 딸 죽을 거니 이혼 안 한다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은요. 어디 한번 어머님 뜻대로 해보세요. 걔가 죽나 안 죽나. 분명 저 아니면 목이라도 맬래요. 바람핀 건 죄송해요. 하지만 눈 감아주세요. 전 그 자리에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의 뺨을 한 번 더 올려붙였습니다. 허나 이놈은 맞아도 아프지도 않은지 계속 실실대며 어디 제 뜻대로 해보라고 저를 비웃더라고요. 정말 가면 속의 얼굴을 본 느낌이었어요. 이런 가증스러운 놈을 내가 도대체 왜 믿었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지 속에서 정말이지 천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너 같은 인간 쓰레기랑 결혼을 해서 내 딸이... 어머니,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놈은 뻔뻔하게 커피까지 들고 제가 차려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으면 그만 저도 무릎이 꺾여 길거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괜찮냐고 저를 부축해주고 일으켜 세웠지만 제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쓰러지자 어떤 사람이 절 벤치에 앉혀주었어요. 그렇게 한참 몇 시간을 벤치에서 찬바람을 맞으니 눈물이 좀 멎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생각에 잠겼죠. 제일 분했던 것은 사위 말대로였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 저와 대화를 할 때 사위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던 딸아이가 생각이 나서 머리가 복잡했죠. 그때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엄마, 오늘 혹시 그 사람 만났어? 어? 그 사람이 그러던데 엄마가 병원 찾아왔다고. 무슨 말 했어? 그놈은 뻔뻔스럽게도 제가 왔다는 보고까지 딸에게 한 이후였죠. 저를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행위가 분명했어요. 정은아, 너 그 사람이어야 하니? 응? 무슨 말이야? 강서방이어야 하냐고. 이혼할 생각 없는 거니? 엄마, 내가 그 사람이랑 왜 이혼을 해? 요즘 그래도 나한테 화도 덜 내고 술도 잘 안 먹어. 날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딸 목소리가 오랜만에 밝다 싶었는데 그런 이유였어요. 입 밖으론 정말 참담한 한숨만 나오더군요. 알겠다 하며 일단 전화를 끊고 집에 와서도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사위가 설마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랑 바람을 피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냥 전부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지 그러다 밤늦게 그놈을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장면 난 못 본 거일세. 하지만 또 한 번 그런 장면 보였다가는 그때는 정은이가 아무리 힘들어하더라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네랑 우리 정은이 헤어지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게.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놈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으며 뒤돌아서더군요. 네, 저는 결국 딸아이 상태를 고려해서 사위의 외도를 한번 눈감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 넘어가는 외도라니. 얼마나 가슴이 쓰리던지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어요. 허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놈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절 조롱하는 미소부터 웃음까지 어떻게든 딸과 이혼시켜야 했어요. 그런 악마놈과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그 일이 있고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딸아이가 또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혹시 사위가 바람핀 것을 알고 있나 싶었지만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에 민호 씨가 말도 없이 외박을 했어. 근데 그 전에도 몇 번 외박을 해가지고 내가 제발 외박을 할 거면 연락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안 들어줬어. 나 어떻게 해야지? 나 죽고 싶어. 제 어깨를 붙잡고 딸이 펑펑 우는데 저는 심란한 마음에 숨만 쌕쌕 쉬었습니다. 딸아이가 우울증 약도 먹고 있는 데다가 본인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엄마인 제 입장에서 뭘 어떻게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구는 것 같았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너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제가 참지 못하고 그놈에게 전화를 했는데 글쎄 그놈의 전화를 어떤 여자가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저기 강민호 씨 핸드폰 아닌가요? 아, 자기야. 자기 장모님인가 보다. 받아봐. 아, 장모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여자친구랑 있느라요. 무슨 일이세요? 얼른 말씀하세요. 바빠서요. 이런 망측할 놈을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전화기 너머에선 그 간호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얼른 씻고 와. 하는 말이었는데 제 숨이 다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태연하게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그놈이나 그 상간녀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었죠. 저는 소리칠 힘도 없어 그냥 전화기를 벽에 던져버리곤 숨을 죽여 엉엉 울었습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막장 같은 일이 제 삶에 일어날 수 있는지, 왜 신이 내게 이런 시련을 준 건지.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밥도 못 먹고 딸 전화도 받지 못하고 있자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딸에겐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어 그저 고개만 내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이혼하는 게 나을까? 제가 왜 그런 충동적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딸아이 눈동자를 보며 엄마를 생각한다면 부디 그리 해달라 말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충격을 받을 걸 감안하고서라도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놈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도요. 물론 입을 떼긴 쉽지 않았어요. 허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딸도 저도 제명에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 딸의 반응은 아주 의외였어요. 그 말을 듣자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나한테 그런 건 그렇다 쳐도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건 절대 용서 못해 하더군요. 엄마, 그간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해. 나약한 딸 둬서 엄마가 고생이 많았네. 이제부터라도 나 정신 차릴게. 딸의 반응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행여나 죽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 엄마를 위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걱정이 눈 놓듯 풀어지며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딸을 끌어안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도 제 등을 토닥이며 똑같이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그 후 저와 딸은 그놈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흥신소에 의뢰해 이놈이 바람피는 행각을 모두 찍어달라 했습니다. 이혼할 때 유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딸과 저는 그놈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실실대며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딸이 무슨 짓을 꾸몄는지도 모르고요. 그 꼴을 보니 웃음이 절로 새어나왔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당신도 와 있네? 무슨 일이야? 요즘 집은 왜 안 들어왔어?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엄마랑 같이 있느라고. 당신 여기 와서 이 사진들 좀 확인해 볼래? 사진? 곧이어 그놈은 우리가 찍어둔 사진을 보더니 안색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당신 어떻게? 당신 우리 엄마 협박했다며.
내가 당신 아니면 목 맬 거라고. 그래서 바람핀 거 말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했다며? 근데 어쩌니? 나는 당신 아니어도 되는데. 너 같은 분리수가 안 되는 인간 쓰레기를 내가 왜 지금까지 끼고 살았는지, 아쉬워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날 건드리는 건 괜찮았어. 근데 우리 엄마를 건드리는 건 안 돼. 당신 사람 잘못 봤어. 우린 이혼이야. 딸은 그리 말하곤 이혼 위자료 두둑히 받아낼 거고 당신 병원 영업 못하게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딸이 그렇게 그놈한테 거침없이 자기 할 말을 다 하는데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그놈의 얼굴은 딸의 말과 함께 천천히 구겨지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는 소송에서 승리해 위자료를 잘 받아내었고 덤으로 그놈이 바람핀 사진들을 고스란히 그놈의 부모님께 전달해드렸죠. 저에겐 한때 사돈 어른들이셨죠. 사돈 어른들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믿을 수 없는 얼굴로 경악하셨고 저희 딸에게 사과의 말을 연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돈 어른은 이 못쓸 놈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던지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딸은 우울증을 잘 딛고 학원을 잘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드디어 숨쉬는 기분으로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인생이 고역이고 고통이었는데 이런 날이 이렇게 금방 찾아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우리 딸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를 위해 아픔을 훌훌 딛고 일어난 우리 딸 정은이. 엄마가 무척 사랑하고 사랑한다. 앞으로도 힘든 날 또 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가 옆에 있어줄 테니 함께 극복하자꾸나.